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1973년 10월부터 작년 2023년 9월까지 만 50년간 금융투자업계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주식투자, 펀드 투자에 성공한 분들 또는 실패한 분들 많이 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식투자나 펀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주로 노력하는 게 뭔가 보면은 주가는 오를까 떨어질까 그 예측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종목을 사야 되는가. 사실 요즘도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날만 새면은 오르는가 떨어지는가 뭘 사야 되는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쭉 보았는데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단기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피크 가까운 고점 근처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떨어진 뒤에 실망을 하고 팔고 나가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건설주의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락 후에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5년 초부터 1978년 8월 이 건설주의 피크죠. 그때가까지요. 건설 업종 지수가요. 무려 53배 올랐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때는요. 건설을 하지 않는 회사가 정관에 건설업을 이제부터 하겠다고 정관에 올리면은요.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그랬습니다. 건설회사의 CEO분이요. 예를 들어서 중동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있는데 신문기자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 보도 하나로 그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올랐던 주가가요. 1978년 8월부터 꺾기 시작해서 80년 6월까지 2년도 안 되는 사이에요. 7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뒤늦게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주가가 좋았죠. 그래가지고요. 1989년 4월 제가 그때 대우증권의 동경 사무소장을 하다가 본사 국제영업부장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1989년 4월에 주가지수가요. 1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이죠. 1003을 찍었습니다. 그때요. 증권업계에서는 이제 주가지수 1000시대가 왔다. 많은 회사들이요. 앞을 다투어서 주가지수 1000시대의 투자 전략 이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있던 대우증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세미나를 하는데요. 저는 해외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이 보는 우리나라 시장의 전망, 물론 분홍빛 전망을 했죠. 그런데요. 1003을 찍었던 지수가 그 위에 510까지 떨어져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나는 거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요. 1999년 초에요. 주가지수가 IMF 금융위기 직전에 1000대에 있던 주가지수가요. 3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폭락이죠. 그때 저는요. 투신용사의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에서요. 마이코리아 펀드라고 하는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사태를 당해서 주가지수가 300 이하로 떨어졌지만은 우리나라가 희망 있는 나라다. 앞으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많은 주가 상승이 있을 거다. 해서요. 마이코리아 펀드라는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 4개월 만에 10조 원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죠. 또 주가지수가 1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또 50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뒤에 막판에 시작한 사람들은 또 손해를 본 겁니다. 근데 그때 팔고 나간 사람들은 손해를 봤는데 또 끝까지 갖고 있던 분들은 몇 년 후에 다시 상승을 해서 또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지요.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주가지수가 2021년 여름인가요? 3,300까지 올랐죠. 지금 아마 주가지수가 2,600선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주가지수가 2,900에서 3,300 사이에
어느 그 증권회사 조사센터에서요, 분석한 걸 보니까 동학개미 투자 붐 기간에 들어온 돈의 65%가요, 2,900에서 3,300 사이에 다 투자를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2,600이니까 벌써 이제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손실을 입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단기 시황을 전망을 해서 사고 팔고 단기에 하는 거가 과연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일까? 저는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요,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뿐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그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1977년에서요, 1990년 사이에 미국에요, 피델리티라고 하는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라고 해도 되죠. 자산운용사에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에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펀드 매니저가 피터 린치, 이 사람은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77년에서요, 1990년까지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주가가 상승 시기에 있었기 때문이었기도 했지만은 13년 동안의 누적 마젤란 펀드의 성적이요, 2700%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29%였던 겁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그러면요, 그 사이에 투자한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다 돈을 벌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요, 손실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13년 동안에 2700%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절반 넘는 사람들이 손실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 이유는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직선으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했다 떨어졌다 상승했다 떨어졌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떨어졌다 반등했다,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승 막바지 국면에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떨어지면 또 팔고 다시 또 상승 국면에 참았다가 또 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의 많은 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단기 시황 전망에 의거해서 사타 팔았다를 계속해가지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요,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설득, 계몽하는데 투자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가 예측하는 노력도 하고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투자의 원칙,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수많은 금융상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을 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다 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껴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상품을 사시게 되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은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저축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쓸 돈, 원금을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예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축 상품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기 위해서 혼수 자금을 5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요, 누가 오더니 딸 시집 보내려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주식에 투자해서 그거 튀겨가지고 딸 시집 보내면 어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딸 시집 뭡니까? 그 말 듣고요, 그 주식에 덜컥 샀다가 잘못하게 되면 딸을 시집 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깝지만은 주가가 옆에서 오르는 걸 보고 있지만은 그냥
원금을 깨먹지 않는 예금 또는 CMA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투자에 있어서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요, 잘하면 돈을 벌어요.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습니다.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거를 투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실 겁니다. 더 문제는 본인이 변액보험, 변액연금에 가입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는가? 몇 년 전에요,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요, 좋은 보험에 들었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변액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변액보험, 변액연금은요, 보험연금이지만은 앞에 변액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 보면요, 펀드 투자나 마찬가지예요.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요, 변액보험, 변액연금에 가입할 때는 꼭 알아봐야 될 게 뭐냐? 보험자산,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가?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는가? 아니면 자산운용사에 부탁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 회사들이 실력이 있는 회사인가? 과거 운용 성적은 좋았는가? 꼭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그거 물어봤어? 알고 있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한테 판 그 보험회사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모른대요. 본사에 물어와서 알려준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투자에는 원금을 손실 볼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알고 계셔야 돼요. 단기간 내에 써야 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몇 년 사이에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비투라고 난리 아닙니까? 신용거래, 빚 얻어서 투자한 분들이 많죠. 그리고요, 시장에 묻어둔다고요? 아닙니다. 재작년인가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 전해에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발표하더라고요. 회전율이 뭐냐면요, 1년에 주식을 몇 번 샀다 팔았다 하는가. 예를 들어서요, 세계적인 운용사 중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운용회사의 연 회전율이 평균 30 내지 40%랍니다. 그러니까 100%면 1년에 한 번 샀다 팔았다 하는 거거든요. 30%, 40%라는 것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들이 회전율이,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것은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했다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려요. 많은 직장인들은요, 알아야 될 게 뭐냐?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엄청난 금융자산입니다.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따라서 직장인들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런데 68번을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요, 어쩌다 한번 마칠 수는 있지만은 계속 그 주가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신을 쏟다가 직업에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20대 남성 투자자들이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투자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한 공부라면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아까 말씀드렸죠?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연간 매매 회전율이 6,800%였는데 그게 뭐가 문제였는가? 매매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보수적인 펀드 운용사의 연간 매매 회전율은 30 내지 40%. 그러니까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2021년 국내 남성 주식 투자자의 연간 평균 매매 회전율이 6,800%였다는 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타 매매로 계속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직장에서 하는 일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런 거를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식 투자, 펀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한 공부라고 하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체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많은 유튜브에서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알만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이상이요.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저한테 고백을 하기를 누가 자기한테 와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주가 전망 이거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는 거를 보통 사람이 어떻게 단기로 예측에 성공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뭘 하는 거야?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본 원칙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냐 아닌지 식별하는 법.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소개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자기 장사만 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소개받고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RISK.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십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로 사고 팔고 했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닙니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선생님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을 바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리스크로 그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위험의 정확한 영어가 뭐냐?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요, 잘못되는 거로만 번역하면 절반만 번역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요, 금리를 10% 이상 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에 보장이 돼 있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영하는데도 불확실성, 이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요,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요.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도요, 연금도 뭐 계획된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민원 처리 이거는 너무나 골치 아프지, 사표내는 공무원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몇십 대 1씩 경쟁률로 들어간 분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작년인가요? 서울교대 졸업생이 300명이 넘었는데 1차 발령받은 친구들이 교사가 뭐 112명인가 그랬대요.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대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 리스크에 도전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쳐줘야지. 그래서요, 여러 가지 인생 경험도 하고 책도 읽고 공부를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요, 이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4년 전 저맘때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박살날 때 미리 아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가가 박살날 때 미리 아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0년 금융투자업계에서 일을 해오면서요, 경험을 했지만은 가끔 불측의 사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태가 언제 나타날지,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시기가, 그 사태가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장기 투자 이야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짜증을 냅니다. 아,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세요.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리고요,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 우량 종목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직접 가서 방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경제 분석도 해보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요, 석유값이 오르면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석유주는 올라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펀드에는 보통 10종목, 20종목, 30종목, 많은 종목이 들어가거든요. 펀드가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분산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주와 항공주 이렇게 사는 것처럼 종목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요, 시간 분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젊은 분들은 모아놓은 종잣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잣돈 생길 때까지는 투자를 하지 말란 말이야?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매달 모아지는 대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 분산 투자입니다. 이번 달에도 10만 원, 다음 달에도 1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요, 주가가 높을 때는요, 살 수 있는 수량을 조금밖에 못 삽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요, 기분은 너무 나쁘지만은 수량을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계속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 분산 투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스크 크기별 분산 투자.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리스크가 큰 공격적인 상품과 그 다음에 예금이라든지 CMA라든지 단기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은 좀 안정적인 이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냐, 젊은 세대는요, 앞으로 살아갈 기간이 길고 투자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상품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거예요. 나이가 저처럼 70, 80 된 분들은 너무나 공격적인 상품을 많이 했다가 주가가 폭락을 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공격적인 상품의 비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높이는 거, 이게 바로 리스크 크기별 분산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뒤에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금융자산 운용을 할 때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요, 3개의 주머니로 나누어서 관리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주머니라고 말씀드렸지만은 3개의 통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자금의 성격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첫째 주머니가 뭐냐면 생계용 주머니입니다. 이거는 몇 개월 이내에 쓸 돈, 자녀들 학자금, 그 다음에 원금을 깨먹으면 절대 안 도는 돈. 이거는요, 예금 같은 CMA 같은 단기 금융상품, 원금 깨먹을 염려가 거의 없고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 상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계용 주머니는 필수 주머니입니다. 꼭 있어야 되죠,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주로 저축 상품에 넣어놓는다고 그래서 저축 주머니라고 합니다. 필수 주머니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수 주머니는 뭐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결혼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집을 사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노후 대비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착실하게 지켜가면서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 상품의 원칙을 지켜서 운영해가는 주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자산 형성 주머니라고 합니다. 우리 직장인분들은 매달 예를 들어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책임져주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으면요,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이 퇴직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펀드로 20년, 30년 자산 형성 주머니에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DC형 퇴직연금, 이게 자산 형성 주머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자금이죠. 그리고 자산 형성 주머니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채권이나 채권형 펀드 같은 투자 상품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투자 주머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필수 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는 꼭 있어야 하는 주머니다. 근데 또 하나 주머니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합니다. 단기 시황 전망에 따라서 사고 팔고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게 뭐냐면 트레이딩 주머니예요. 그러면요, 트레이딩과 투자와 어떻게 다른가? 투자는 비교적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말씀드린다면 트레이딩은 단기 시황 전망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트레이딩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성공할 확률이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거는 잘해서 돈을 벌면 폼나게 씁니다. 근데 잘못해서 크게 손해보면은 그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에이,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해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주머니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트레이딩 주머니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정신을 쏟을 시간이 있으면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는 이 주머니를 좋아해서 제가요,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 가능하면 10% 넘지 말라. 아무리 많아도 20% 이내에서만 하라. 이 약속하에 제 아내는 트레이딩 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는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주머니인데, 그리고 트레이딩 주머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인데, 현실은 자산 형성 주머니를 갖고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뭐냐면 투자한다고 지금 하지만은 트레이딩 주머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금에, 요즘같이 주가가 좋지 않은 때는 예금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게 주가가 이제 살살살 또 올라서 어느 상당 수준에 오르면요, 참다 해가지고 다시 예금을 꺼내가지고 트레이딩 주머니로 갖다 넣어서 뭐 주식이나 뭐 펀드를 삽니다. 그리고 깨먹으면 또 에이,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 그 해약해서 또 생계형 주머니, 저축 주머니에 갖다 놓고. 우리나라의 보통 분들은 생계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 즉 저축 주머니와 오락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트레이딩 주머니는 없어도 좋으니까 자산 형성 주머니를 잘 관리해야 행복한 노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시간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특히 젊은 분들은 적립식 투자의 이 매직 파워, 위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년간 기간 동안에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 1,2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금이. 근데요, 시작할 때는 10,000원이었는데 재수없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5년 동안에 펀드 가격이 2,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펀드가 우량 펀드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냥 주위 상황에 관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한 달에 10만 원씩 투자를 해가는 겁니다. 5년 후에 반등을 시작해가지고요, 10년 후에는 다시 10,0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요, 10년 동안에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 원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달에는 10,000원에, 어느 달에는 8,000원에, 어느 달에는 2,000원에, 어느 달에는 5,000원에 이렇게 매입을 한 거죠. 그러면 10년 후에 그렇게 매입한 펀드의 평가액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물어보면요. 얼마? 10,000원 했던 게 10,000원 본전으로 돌아왔으니까 1,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평가액이 2,41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2,00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요. 기분은 너무 나쁘지만은 10,000원일 때는 한 주밖에 못 샀다면 2,000원일 때는 5주를 샀거든요. 거기서 약간만 오르면요.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는데 보시다시피 평가액은 2,410만 원이 되는 거다. 물론 운영회사가 엉망이어가지고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또는 주식으로 말하면 불량 주식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우량주라는 확신이 쓰고 그 다음에 펀드도 운영하는 회사가 실력 있는 운영회사라면 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기표로 투자하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다가 2년, 3년 돼서 3천만 원이 목돈이 됐습니다.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또는 어떤 분이 1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나 주식형도 100%로 1억을 갖고 있는데 혹시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모은 돈이 크게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돈이 되면요. 분산을 해야 됩니다. 종목 분산 또는 리스크 크기별 분산을 해야 돼요. 그 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말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뜻이 뭐냐면은 서류를 끼우는 홀더, 금융상품을 넣는 바구니, 보유 금융자산 일람표. 이게 포트폴리오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개 자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얘 아들, 딸이에요.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자, 그러면요. 내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이 됐다? 또는 1억 원이 됐다? 그러면요. 저희 형편에 뭡니까?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가? 답을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라는 게 뭐죠? 첫째가 나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 많은 노인분이 공격적인 상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젊은 분들은 아직 인생이 길고 투자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나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산 상태. 돈이 많은 분은 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도 돼요. 돈이 없는 분은 예금이나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돈 있는 분은 부자는 예금하고 돈이 없는 분은 이판사판으로 그냥 공격적인 데 갖다 집어넣죠.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재산 상태, 가족 상황, 그 다음에 시집갈 딸이 있는 분은 그만큼의 돈에 해당하는 것은 단기적인 금융상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족 상황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투자 성향, 주가가 약간만 떨어져도 가슴이 덜덜덜 떨리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짜야 돼요. 약간 떨어져도 태어난 사람들은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자신의 성향이 포트폴리오 짜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쓸 돈이냐,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어서 1년인가 2년 후인가 3년 후인가, 그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비율을 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제대로 된 금융회사에 가게 되면 내 형편을 알 수 있는 설문지를 줍니다. 그 설문지에 대답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그 형편이 그 설문지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은요, 나이도 많으시고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손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많이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귀찮으시면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뺍니다. 뭐 자세히 뺄 필요는 없고요.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뺍니다. 내가 40대다. 100에서 40을 빼면 60이 남습니다. 이 말은 40대 투자자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60% 정도 넣으시고 40%는 예금이나 단기 채권형이나 CMA나 이런 안정적인 상품에 넣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60대다. 100에서 60 빼면 40이 남습니다. 이 말은 나이도 드셨으니까 공격적인 상품은 40% 정도로 하시고 60%는 안정적인 상품에 넣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나누어서 분산해서 투자만 해놓으면 성공하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놓고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3개월 할 수도 있고 1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요, 저같이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50대입니다. 나이가. 100에서 50배면 50 남으니까 주식형 펀드의 50%,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의 40%, 예금 CMA의 10%. 이런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쳐다보지도 말고 새로운 돈이 생기면 같은 비율로 나눠서 넣어놓고 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6개월 후에 거래하는 회사에 가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주가나 오르고 떨어지고 했을 테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해봅니다. 근데 6개월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형 펀드 비중이 6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채권형 펀드나 CMA 같은 경우는요, 늘어나더라도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형이 65%, 채권형이 28%, 그 다음에 예금 CMA가 7%. 이런 비율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주식형 펀드에 늘어난 15%만큼만 팝니다. 이거를 줄어든 채권형 CMA 줄어든 부분만큼 갖다 메꿉니다. 다시 원래의 비율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놓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투자 자금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은 같은 비율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놓는다. 왜? 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떨어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50으로 줄여놨지? 나이가 50대인 나에게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65%라는 것은 공격적인 비중이 너무 많아. 나한테 맞는 비중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줄인 거야. 그래서요, 그 후에 계속 오르더라도 아쉬울 수가 있죠. 그거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놓은 거니까.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요,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40%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채권형이나 CMA 비중이 늘어났겠죠. 그쪽에 늘어난 비중만큼만 팔아서 주식형으로 다시 메꿉니다. 원래 비율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왜?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계속 오르는 법 없고 계속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주식형 펀드 비중을 늘렸지? 나이가 50대인 나에게 주식형 펀드 비중 40%는 너무나 보수적인 비율이야. 나한테 맞는 비율로 맞춰놓기 위해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씩 떨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가다가 이게 나이가 먹고 퇴직을 해 형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50대 된 사람이 나이가 60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역에 든 사람이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이가 60이 되고 회사도 퇴직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고 그 다음에 회사도 퇴직했으니까 공격적인 비중을 50%나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나한테 리스크 큰 거야. 나한테 맞는 비중 100에서 60배면 40 남죠? 40%로 바꿔야 돼. 정책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비중은 60%로 늘리고. 이거는요, 기본적인 자산 배분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형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6개월마다 하는 거는요, 주위의 시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율을 바꾼 거고요. 여기는 뭐냐? 형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산 배분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늘어난 건 줄이고 줄어든 건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70대가 되면 또 기본 비율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요,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강의가 끝나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받거든요.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거 튀기려다가 날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단계가 언제냐? 1단계는요, 현역 시절이에요. 그때는 현역이니까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돈을 아껴서 월급 받아서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하면서 모아가면서 운영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현역이고 젊으니까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조심할 거는요, 2단계부터입니다. 2단계가 되면은요, 퇴직을 한 직후예요. 월급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1억 원의 노후 자금을 모았으면요,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내 쓰니까. 그리고 남은 돈, 1억에서 400만 원 빼면 9,600만 원 남죠? 그 돈은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 되니까 한 4%나 5% 정도. 아무리 욕심을 내도 6% 넘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튀긴다고요? 큰일 나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가능하면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안 꺼내 쓰려면, 덜 꺼내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 연금 수입이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150만 원 받고요. 제 아내가 이미 가입해서 30만 원 받기 때문에 180만 원만큼은 연금 수입으로 충당할 수가 있죠. 연금 수입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퇴직을 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죠. 보통 현역 시절에 60 내지 70% 수준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2단계에서는요,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사람마다 다른데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요,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운영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금이라든지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 3단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 너무 나이 많은 노인분이 오락으로 약간씩은 모르지만요, 재산의 상당 부분으로 공격적인 데 넣었다가 그게 잘못되면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단계별 자산관리 전략을 잘 취하셔야 된다. 그리고요, 어떤 경우라도 금융상품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요, 금융상품을 살 때는 항상 체크를 하고 사야 돼요.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다 쓰고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10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요, 거래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저 이번에 100만 원어치 금융상품 사야 되겠는데 뭘 사면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거기서요, 제 형편은 물어보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사세요. 그러는 전문가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첫째가 뭐냐? 회사에서 캠페인하는 상품, 내 형편은 보지도 않고 팔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수수료 많이 받는 상품. 아무래도 영업하는 분들은 수수료 많이 받는 상품이 좋거든요. 그런 사람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의 형편을 물어보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으시군요. 그리고 연세가 이렇게 되셨군요. 여기에 맞는 이 상품을 사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상품을 골라주면 그것도 그냥 사지 말고 한번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분이 실력 있는 분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뭘 물어보냐? 첫째, 저한테 100만 원어치 이 상품 사라고 하셨는데 이 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에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 높게 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이에요. 물어보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화된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상품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요, 그 애매한 상품은 확실히 물어보고 사셔야 돼요. 또 요즘은요, 금융 사기꾼이 득실득실합니다. 저도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거기 네 이름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저 읽어봤거든요.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사십시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 놀래가지고요.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거든요. 그랬더니 영등포 경찰서로 가래요. 영등포 경찰서에 갔거든요. 그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행범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 뜨고 사기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발한 상품 조심하셔야 돼요. 기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꼬치꼬치 물어보고 알고 사시든지,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간접투자상품 요즘 많이 하거든요. 이 상품을 살 때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사는 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투자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아니면 보험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회사는 많지 않아요. 운용회사가 300개 정도 있는데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많지 않아요.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한 사람 알아두는 게 좋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용회사. 두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특히 보험상품 중에요,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었거나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요, 연초부터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ELS. 나쁜 상품이 아니에요. 좋은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화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주식 ELS면요, 홍콩 H주식의 주가가 3년 이내에 어떤 상품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상품은 5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이런 상품이에요. 근데 그 단서조항을 모르고 샀거나, 아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어떻게 50%가 떨어져요. 원금 보장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믿고 샀다가 금년에 나이 많은 노인 투자가분들이 손실을 많이 입었다고 신문에 매일 나오고 그랬잖아요. 단서조항이에요. 꼭 알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착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요, 하는 게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세금. 옛날에는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IRP, 개인형 퇴직연금. 요즘 이런 상품들 많이 나오거든요. 세제 혜택 받으면서 그 다음에 노후자금 마련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근데 다만 1년 후에 쓸 돈으로 그런 절세 상품을 샀다가 도중에 해약하면요, 그동안에 세금 혜택 본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 갖고 있는 성격에 맞는 절세 상품인가도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런 세금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입니다.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이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투자가요, 거의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입니다. 0.5% 차이만 나도요, 5년, 10년 가면 엄청난 차이를 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가입할 때라든지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6개의 상품은 꼭 확인하고 사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산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뭐 그런 얘기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고 오르는가 떨어지는가, 뭐 사야 되는가, 여기만 관심을 갖기 쉬운데요. 딱딱하기는 하지만은 이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시고 이런 걸 유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미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모시고 예. 있는데, 예. 지난번에도 나오셔가지고, 그 일본 노인들의, 그 고령자들의 이제 노후 생활,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또 그때 방이 좋아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아직까지도 교수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 교수 신미화라고 합니다. 일본 간 지는 꽤 오래됐어요. 86년도 갔으니까 뭐 거의 곧 40년 정도 됩니다. 지금은 그 행복한 노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정년은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먼저 내년이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한국 노인들이 겪게 될 현실이 좀 어떤지 먼저 현실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5년에는 20.3%를 기록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죠. 이 초고령 사회라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차지하는 비율을 가진 그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2007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우리보다 한 17년 정도 빠르죠. 그리고 2025년에는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또 더 빨라가지고 많이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45년 정도 되면 고령자 인구가 한국은 전체의 37%를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일본보다 더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그 늙은 그 일본을 보면 100세가 되어도 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이상 인구가 92,000명 정도 되는데, 취업자가 2020년 되도록 406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니까 앞으로 아마 2025년도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1세 현역 화장품 판매원도 있는데, 그 최근에 책까지 냈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 매상액을 다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만 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원 매상을 올렸고, 엄청나네요. 네, 월 수입으로 그 남편의 3배를 번 적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 자기 자신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계속 일해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100세인데 58년간 일본 호떡을 만드는 가게에서 계속 호떡을 하루 종일 굽는 분도 계세요. 일본 호떡은 안에 그 달달한 그 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나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직접 판매까지 하시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0세까지 호떡 굽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어요. 110세까지? 예. 이야. 그리고
101세인데 할머니를 위한 옷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계속 옷을 판매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104세인데 이분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시는 할아버지인데 15살에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지금 무려 거의 90년간 일하고 계세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시계, 못 고치는 시계가 없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101세인데 일주일에 5일이나 중화요리집에서 중화요리 후라이팬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힘들죠. 네, 그거 들고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또 직접 홀서빙까지 하세요. 그래서 이 가게는 80세, 90세 되는 분들이 이분 보고 본을 받고 싶다고 식사로 많이 오신다고 해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그런 또 자기 개발이라든지 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많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초고령 사회 문제점 해법은 현재 60대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 1, 2차 베이비부머가 1,6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현재 인구의 32%. 그 1차 베이비부머가 55년에서 63년생 728만 명이고 2차 베이비부머가 1964년에서 1974년생 954만 명. 이거 합치면 1,6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그 베이비부머는 아직도 모두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죠. 저도 베이비부머이거든요. 그리고 또 디지털에도 능숙하고 이분들이 100세까지 살 경우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현역 시대의 일한 시간보다 정년 후에 자유 시간이 거의 2배로, 2배 이상으로 훨씬 길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40년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엄청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40년이 어떻게 본다면 제2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진짜. 예.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어떻게 본다면 더 길죠. 길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잘 보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예.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일본 노인들을 계속해서 취재하시면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필요한 노후 준비 4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네, 제가 많은 자료도 읽고 또 직접 취재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하고 배우고 놀고 성장하라. 이게 축약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년 후에 고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년 퇴직하고 나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들이 남 밑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는 1인 창업을 해서 2잡, 3잡을 하는 시니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에게만 엔잡러가 있는 게 아니고 시니어들한테도 엔잡러가 일본에서는 유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한 분은 67세인데 그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정말 24시간 발로 뛰는 영업 사원이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일 중독자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회사 일로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고 밤에는 또 거래처하고 술 마시고 근데 부인한테는 월급만 갖다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이혼장을 내밀었다고 해요. 너무 놀란 거죠.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본인이 일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혼하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합의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자기가 양육하게 됐어요. 그날부터 이분이 어디에 제일 먼저 달려갔느냐 하면은 서점을 찾아갔어요. 서점? 왜? 주방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요리책을 샀어요. 근데 일본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다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요리책을 사서 애들 도시락 싸는 것부터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지금은 다 성인으로 성장하고 본인은 재혼도 안 하고 현재 이제 혼자니까 3잡까지 하는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다니던 제약회사에 57세에 조기 퇴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회사로 전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제약회사에서 어린이집이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제약회사에서 영업부에도 일을 했지만 인사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을 해서 채용을 담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교사를 채용하는 담당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한 8년 정도 다니다가 65세 정년퇴직을 하고 본인이 독립해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그 보육교사는 계속 채용하는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두 번째 투잡을 생각했는 게 그 세컨드 시니어 컨설턴트라고 해서 일본에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년 후에 이제 수명은 길어졌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그 샐러리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세미나를 열어줬대요. 본인이 또 굉장히 오랫동안 샐러리맨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은 그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년 후에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 나갈 것인가, 이걸 이제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것을 다 모아서 이번에는 또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정년퇴직 후 1년째를 위한 교과서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반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두 번째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뭐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세 번째 직업은 작가가 된 거예요. 네. 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네요. 네. 막상 이렇게 시니어가 창업하려고 하면 그동안 뭐 창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제일 고민이 그 돈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겨우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거를 잘못 투자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럴 때 일본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시니어들이 노동자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동조합이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릅니다. 노동조합하고. 일본에서는 2022년 10월 1일에 노동자 협동조합 법이 시행되었어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명이 모이면 설립이 가능한데 3사람이 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의 그 출자, 그 다음에 경영, 그 노동을 3사람 다 공동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현재까지 약 그 90개의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는데 비영리 단체는 아니고 이윤을 추구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도쿄에 다스케아이 와하하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할머니들이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조합원들이 3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요청이 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집에 들러서 청소도 해주고, 또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도 사다 주고, 병원에 함께 따라가 주는 일을 하는데, 물론 유료이죠. 그래서 유료로 이런 걸 돈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다 같이 출자했으니까 또 다 같이 매달 수입 계산해서 나눠 갖고 또 다 같이 일하는 거죠. 또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 가서는 가사일도 해줘요. 그 다음에 음식도 만들어주고 육아도 해주고, 또 초등학생 그 방과 후에 그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 공간 거기다가 마련해서 애들을 돌봐주는 그런 것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취지냐 하면요, 노동자가 조합원이 돼서 출자, 경영, 노동을 다 함께 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 이게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치는 모두들 그 민주주의 외치는데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외치는데, 어떤 조직이나 직장에서는 민주주의가 꼭 달성돼야 된다고 크게 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게 어쩌면 주식회사의 대안으로서 그 앞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노동자 협동조합이 있어요. 우리나라 노동자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는데, 성공 사례는 청주에 우진교통이라는 버스 회사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부실기업을 노동자들이 다 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타 버스 회사보다 매출액도 1위, 한 대당 운송 수입금도 1위, 그 다음에 경영이나 서비스도 1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게 시니어 분들이 모여서 만들기에 아주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1인 창업보다 리스크도 적고요. 또 회사처럼 그 대표로부터 지시 명령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서로 상사에 대해서 뭐 눈치 보거나 그런 것도 없이 조합원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대화예요. 대화로 모든 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물론 리더는 있지만 조합원 모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고 일하니까 평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라고 하셨는데 네. 정년퇴직 후에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뷰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현대 사회가 너무나 끊임없이 변동하고 기술도 계속 그 바뀌고 또 불확실성이 너무나 심해지고 갑자기 코로나 같은 게 생기고 또 너무나 복잡해지고 애매모호성이 증가하는 시대죠. 그런데 그 우리가 그 탐구심이나 향상심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전혀 쇠퇴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을 이게 살려고 하면 4, 50년 전에 대학 졸업한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식품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지식의 유효기간이 벌써 끝난 거죠. 그래서 지식 재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업데이트 시켜야 하는데, 이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그 생성형 AI 세미나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참가했는데 300몇 명이 참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면에 얼굴을 비춰도 되고 안 비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얼굴이 비춰진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성형 AI 그 세미나에 시니어들이, 특히 뭐 남자분 시니어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80대, 심지어는 저분은 90대가 아닌가 라는 분도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지식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식의 재무장을 해야 한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시니어들이 어릴 때 배운 내용과 요즘 그 사람들이 배우는 내용의 차이가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네, 저는 그 지식 재무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정년 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이들 교육하고 또 주택융자금 갚고 또 생활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업에 매달려서 계속 일해오고 또 커리어를 쌓아왔다면 드디어 이제 나 자신이 주체가 돼서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도대체 매일 뭐 챗 GPT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세미나에 참가하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데, 특히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는 시니어들이 해외 유학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것도 뭐 부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혼자서 많이 가는데, 젊었을 때 자기들이 일하는데 바빠서 유학을 못 가는 분들이 그 영어권 나라에 유학을 가는 걸 제가 상당히 많이 보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정년 후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거, 정말 배우고 싶은 거, 이런 걸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제가 아는 지인이 67세인데 본인이 정년 퇴직 후에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겠구나, 학생들 중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70대가 3명이나 되더래요. 이 재미라고 하죠. 같이 한 지도교수 밑에 그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3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놀라고, 그 다음에 학회에 나가서 2번째로 놀랐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이 역사를 전공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 강제징용 진상규명 네트워크라는 그런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300명 정도가 되는데 깜짝 놀랐다고 해요. 70대, 80대, 90대까지 참가했다고 하는데, 그때 학회에 갔는 날은 그 시민단체 회원인 84세가 연단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래요. 앉은 자리에서 연단까지 나오는데 천천히 걸어가니까. 네네.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90대가 질문을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학회는 대학 교수 출신도 많지만 대학 교수도 정년퇴직하고 계속 그런 학회에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민단체 회원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논문을 집필하는 걸 보고 2번째로 놀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일본에서 대학 졸업하고 신문사 기자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한 후에 한국의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에 유학 오셨어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분은 테마가 조선통신사인데 그걸 연구해서 일본의 조선통신사의 길이라는 책을 출판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본 분들이 이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남자분들이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굉장히 정말 멋진 거다. 그 시대에 1600년대, 1700년대에 많은 통신사들이 일본으로 와서 지방에서 와서, 그렇게 지나갈 때, 그때는 일본인들이 훨씬 문물이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졌으니까, 뭔가 그걸 한번 배우려고 정말 지방에서 통신사가 지나간다 그러면 달려가서 말 위에 타는 우리나라 선비 이런 사람들이 한자 적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한자로 적어주면 그거 하나 받는 게 그렇게 꿈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 대학 교수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시니어밖에 없다고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약간 일하고 배우고 네. 알아봤다면 이제 놀고 네. 이게 놀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좀 궁금한데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한 번도 제대로 놀지를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저 성실하게 일만 하고 살아왔죠.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었다고 봐요. 부모도 생각해야 되고 집안 생각해야 되고 자식 생각해야 됐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생계를 위해서 무조건 출근했죠. 웬만한 감기쯤이면 약 먹고 출근했고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한 인생이었다고 봐요. 저도 취미라는 게 특별한 취미가 없는데 취미라는 거는 사치인 줄 알았거든요. 베이비부머 세대한테 있어서는. 네네. 그런데 일본에 보면 다양하게 취미를 즐기는 시니어가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바닷가에 가보면 60대인데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젊은 사람들만 하는 취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특히 60대 남자분들이요. 흰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구릿빛 피부에다가 탄탄한 몸매로 서핑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빨리 고령화 시대가 와서 서핑도 즐기는구나.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지인은 66세 여성분인데 혼자서 홋카이도에 가서 오토바이 큰 거 있죠. 그거 타고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상상도 못하죠. 저는 같은 60대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근데 또 70대인데 혼자서 1년에 한 번씩 유럽 여행을 다니는 분도 봤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뉴스에 보니까 70대 3명의 시니어가 재즈바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재즈를 너무너무 좋아했으니까 정년퇴직하고 나서 3명이 모여서 재즈바를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밤무대에 직접 악기 연주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건 일본에서 요즘 뭐가 유행하느냐면 리조트 바이트라는 게 유행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리조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해요. 네네. 전국적으로 온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특히 이게 유행인 게 60대 이상 시니어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본인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보고 싶은 지역에 다 조사를 해요. 온천 여관에 아르바이트 모집하는 곳이 없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 가서 2달 혹은 석 달 동안 거기서 계속 온천에서 숙박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숙식도 다 제공을 해주니까 또 숙박 장소도 제공을 해주니까. 그런데 지금 해외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 많이 들어와서 일할 사람이 모자라거든요. 특히 숙박업계, 온천, 또 식당 이런 데 일할 사람이 모자라니까 시니어 모집 대환영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모집하는 곳이 시급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거기 온천에 가서 매일 온천은 공짜로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휴일이 되면 가까운 명소로 또 관광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이 끝나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리조트 바이트에 모인 사람들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서로 저녁 같이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서로 친해져서 정보도 교환하고 어디 리조트 바이트가 좋다. 시급도 높다. 이렇게 정보 교환하고 다음번에는 또 같이 다른 지역에 있는 온천에 가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행이 취미인 분들한테는
일하면서 여행도 하고 돈도 벌게 되니까 아주 인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60, 70대에 이렇게 리조트 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이걸 나중에 또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의 리조트 바이트 줄임말 리조바라고 하면서 많이 가나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일본에 또 시니어 비즈니스로서 그 세컨드 웨딩이 유행하고 있어요. 50대, 70대 싱글을 모아서 무덤까지 같이 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결혼 상대 구하기 버스 투어를 주관하는 곳이 많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이거는 배경에는 황혼 이혼이 계속 일본에 늘어나서 주로 정년퇴직하고 이혼을 많이 하거든요.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네네. 2022년도 통계를 보면 23.5%거든요. 근데 이 버스에 한 30명 정도 타요. 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지정해주는 대로 다 앉죠. 앉아서 한 10분 정도 같이 옆자리 분하고 프로필도 사전에 적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계속 이제 질문하면서 10분 지나면 가이드분이 이동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동해서 30분 탔는 분들이, 그러니까 짝이라고 하면 15분하고 다 대화를 한 번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에 내리면 거기에서 이제 관광지 코스 돌면서 아까 10분 동안 대화를 했던 사람 중에 누가 좀 마음에 제일 들더라 하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는 시니어들이 모였으니까 좀 고급으로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관광지 돌고 식사하고 이제 다시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짝 맞추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가이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번호를 적으라고 해요. 이게 같은 번호가 나오면 커플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경우에는 30명이 탔는데 8쌍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평균 4쌍이 성립되고 6쌍이 성립되고 하는데, 이게 요금이 하루 참가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하나로. 버스 여행 다 투어 하는데. 네네. 그래서 10만 원 내지 15만 원으로 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지금 일본에서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참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마지막에 이제 성장하다 그 부분인데, 어떻게 본다면은 앞에 말씀하신 것들을 약간 정리하는 그런 개념일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성장이라는 거는 특히 자아 실현에 우리 인간에게 5단계 욕구 이론이 있다고 해서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이 굉장히 유명한데, 가장 최상의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욕구죠. 이게 끝이나 완성이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되고 싶은 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예를 들면 부모가 의사가 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의사가 되었지만 본인이 되고 싶은 건 만화가였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만화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만화, 옛날이지만 아톰이나 블랙잭을 그린 데츠카 오사무라는 사람, 이분 아마 베이비 부머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의사였어요. 의학 박사까지 받았는데 본인도 만화를 더 좋아했고 지도 교수도 너는 만화가가 되라 이렇게 권유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의사를 포기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만화를 돌아가실 때까지 그렸고 애니메이션 감독까지 하시는 분인데, 일본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분으로 만화의 신이라고 불리죠. 또 유명한 일본의 호쿠사이라는 에도시대 화가가 있었는데 1760년에 출생해서 88세까지 살았어요. 생애에 3만 장 넘는 작품을 발표하고 19세기 유럽 화가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친 분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고호나 모네가 이분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다가 보니까 70세 이전의 작품은 보잘것 없었다. 아무 보잘것 없었다. 그런데 73세가 되다 보니까 그때야말로 비로소 생물의 골격과 초목의 생성 원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노력을 계속하면 내가 100세가 되면 신비한 경지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빌었는데 어떻게 빌었느냐 하면 장수를 관장하는 신이시여 제 이 노력이 거짓이 아님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빌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88세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옛날이니까 그래도 장수하셨는 거예요. 88세면 평균 수명 이상이잖아요. 네. 네네. 그런데 임종 때 이 호쿠사이라는 분은 하늘 담은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 하늘이 나를 10년, 아니 5년만 더 살려주셨더라도 정말 그 진정한 화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못 되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얘기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나 그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년퇴직 후 1년에서 2년 정도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30년 혹은 뭐 40년, 요즘 120세 시대라고 하니까 50년 이상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오로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일본은 정년퇴직 후에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참가하는데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그 유명한 시코쿠 헨로라고 하는 순례길을 걸어가요. 이게 그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그 면으로 된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삭감 모자를 쓰고 그 88개소 사찰을 걸어서 방문하는 순례길인데 그 다 둘러본다면 도보로 1100km, 40일에서 45일 걸리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가다가 배고프고 이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주먹밥도 싸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분이 많은데 그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코스예요. 그렇지만 108번뇌를 떨치고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2018년도에 32만 명이 순례길을 걸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제 코스가 다 다르니까 이건 너무 막 길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일주일 걷는 코스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코스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자살률이 안타깝게도 1위인데 다른 나라 노인들은 노년의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유독 한국 노인들이 계속 행복 지수가 낮아진 이유 무엇일까요? 네, 사실은 그 세계에서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은 나이가 들면 불행하다고 느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연구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행복도가 처음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매일 즐겁고 아무리 놀아도 집에 갈 시간도 잊을 정도로 친구들하고 놀고 그럴 때는 행복도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가 점점 행복도 지수가 낮아지는데 공부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가장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평균적으로 48세에서 50세 사이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 점점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U자 형태를 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게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145개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48세에서 50세 사이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추측해도 그때가 가장 책임감이 무겁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비용도 많고 또 부모님한테도 용돈도 드려야 되고 이런 식인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행복도 지수가 올라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행복도 지수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그게 좋다고 너무 빨리 급속도로 전속력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환경은 파괴됐죠. 또 빈부격차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범위로 그렇게 심해졌고 또 저출산으로 국가가 소멸할 처지에 지금 놓인 거죠. 이게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성적표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베이비부머는 그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민주화의 기적을 만든 장본인인데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때까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이 베이비부머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행복한가? 아까 그 질문지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뭐 남들이 놀 때 일하라 이런 교육을 저희들은 받았거든요. 베이비부모.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다른 분도 다 아시겠지만 좀 학생들이 60명, 65명이었고 그것도 많았죠. 네. 네, 하루에 2번 학교 다녀 오전반, 오후반 따로 있었죠. 그런 때는 정말 경쟁이 심했는데 6.25 전쟁 끝나고 그 이후에 베이비부모가 일어났으니까 고아원에서 다니던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희 반에도. 그런 정도로 이제 학생들이, 경쟁을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자라왔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회에 나오고서도 죽도록 그 일하는 것이 별로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한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부모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기러기 아빠. 이렇게 뼈 빠지게 혼자서 일해서 자식들 교육하기 위해서 그 부인하고 떨어져 산 이런 세대였거든요. 또 IMF 고통도 받았죠. 네네. 온몸으로 이겨내고 30년 이상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지금 정년퇴직 후에 어떻게 보면 헌신작처럼 버려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뭘 좋아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무슨 피아노 치는 거라든지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소설 쓰고 하는 이런 거는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계속 일해야 돼.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나를 위한 노후 준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전혀 어림없는 소리였죠. 근데 갑자기 정년퇴직하라니까 내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직장에서 나오니까 내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상실감이 오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존재하던 그 장소에서 밀려나게 되고 또 마치 지금까지 그 보스처럼 어떤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고릴라 집단에서 마치 젊은 보스가 늙은 보스를 밀어내는 그런 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베이비부머는 억울해서 이대로 그 과거 세대와 같은 노후를 맞이할 수는 없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더 불행했지만 그분들을 하고는 또 다른 그 노후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부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행복한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남은 3, 40년을 위해서 1, 2년 정도 나를 찾는 시간, 나를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서 한국의 저출산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일본보다 더 뛰어난 그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대체 무엇인가요? 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찬반론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 순례길을 가려면 산티아고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그 대신에 우리나라는 돈 안 들어가고 오히려 월급 받는 군대가 있잖아요. 그 한창 연애하고 아이 낳아야 하는 청년 대신에 정년퇴직한 시니어들이 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지금 베이비부머는 과거에 3년이나 이미 철저히 훈련을 받았거든요. 군대에 가서. 그런데 아직도 건강하고 정신력도 누구에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다시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총이나 수류탄 다 다룰 줄 알고 바로 군대에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젊은이들한테도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이한테 장점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예. 그 군대에서 사망사건 같은 걸 뉴스에서 접해보면 저도 상당히 안타깝지만 청춘들은 당연히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저출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젊은이들은 2년 동안 실컷 그냥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게 애국하는 길이죠. 그래서 물론 결혼이나 뭐 출산 같은 것은 본인들의 자유의사로 해야 되는 거지만요.
그 2년 동안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커리어를 쌓으면 훨씬 월급도 많아지고 또 특정 분야의 전문가 프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세계에서 자랑거리인 우리나라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 이런 데서 활약하는 젊은이들이 2년 동안 뭐 맹렬히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뭐 또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세대 여성들도 한창 연애하다가 애인하고 또 헤어지기도 싫잖아요. 또 아들을 가진 엄마들에게도 장점이 있다고요. 예, 요즘 한두 명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그 아까운 아들 군대에 보내고 싶은 엄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저희 나라는 그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녀야 하는 그런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밖에 없는 아주 불행한 나라잖아요. 이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가장 고통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정년 퇴직 후에 남편을 누레 오찌바라고 해서 젖은 낙엽처럼 탁 달라붙는다고 얘기해요. 남편이 부인한테. 그래서 빗자루를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상태를 빗대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도 없고 취미도 없고 동료도 없고 오직 부인한테만 착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상황을 그렇게 누레 오찌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1, 2년 동안 군대 가 있으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마 부인이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부인들은 나이상으로 뭐 시부모님들이 점점 돌아가시게 되고 시부모한테서 해방되기도 하고 또 자식들한테서도 이제 겨우 해방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남편으로부터 그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인생 100세 시대면 남편도 부인도 100세 만약에 산다고 하면 한 남자하고 7, 80년을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뭐 1, 2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대부분의 여자들은 대환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 2년 동안 남편이 없는 동안 여자들도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걸 가질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면 남녀 차별이 있지 않느냐 하면 여자들도 뭐 자원해서 가고 싶은 사람은 또 군대 가도 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비 부모들에게는 군대는 자기 발견을 위한 여행이라고요. 네, 제가 젊었을 때 남자친구들이 둘이만 모였다 하면 군대 이야기예요. 대학생일 때. 또, 네, 네. 군대 얘기 장난 아니죠. 네. 그만큼 강렬한 추억이 남는 장소인데 그 훈련하면서 그동안 술, 담배 많이 마셨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그래서 악화된 몸 상태를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되돌리는 기간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또 훈련은 거의 운동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에게는 군대는 힘든 훈련하는 장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여자들보다 훨씬 힘들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절호의 찬스가 군대라는 거죠. 이제는 직장에서의 그 상사 부하 관계도 아니고 그야말로 1, 2년 동안 그 평등한 관계로 아주 농밀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동료를 만드는 기간인데 매일 밤 그 숙사에서 뭐 얘기하는 화제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뭘 할지, 어떻게 하면 될지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또 조언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좋네. 나중에 같이 해보자. 이렇게 또 꿈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빠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다 같은 입장이니까 서로 다 드러내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살아오면서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 이걸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요. 부인은 귀찮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시 군대에 가서 베이비 부모끼리
서로 모닥불 피워놓고 밤에 그죠? 이야기하면서 다독거려주면서 많이 아팠지. 그래, 나도 많이 아팠어. IMF 당시에 나는 이렇게 해서 아팠고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뭐 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펑펑 울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젠 또 서로 경쟁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서로 위로해주는 동료,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뭐 군대에서도 술 마시는 거 허용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파티도 열어주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 정말 진정한 친구를 또 새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사회에 나오면 지금부터는 이제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마 변한 모습의 부인들도 지금까지 오래 살아서 남편 뭐 맨날 보는 얼굴이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오랜만에 보니까 새로 반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 이런 모습이 있었네 하고 또 새로 연애하는 기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정년퇴직 후에 힘도 없고 막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아버지의 그 초라한 모습보다 본인 대신해서 아버지가 군대 다녀오시고 완전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서 얼굴에 활기찬 모습을 보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부모가 꼭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노인이 되면 그 불행해진다는 이미지를 베이비 부모가 일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가 웃으면서 행복해야 그 다음 세대들도 행복해지는 거죠. 제가 아직까지 저희 어머님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제가 행복한 모습을 항상 어머니한테 오랜만에 일본에서 한국에 오지만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어머니도 행복해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일에 쪼들려서 막 지친 얼굴하고 하면 어머니도 오랜만에 보는데 자식이 뭔가 힘들지 않는가, 요즘 고민이 뭔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베이비 부모는 친구가 아니라도 가끔은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껴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는 과거 자꾸 생각나잖아요. 힘들었던 거, 고통스럽던 거, 그런 거 이제 자꾸 생각하면 괴롭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 본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때 참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 나만의 행복 찾기를 하나의 운동으로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 스스로도 고민하고 또 책을 읽어보면서도 또 해법을 찾고 또 친구들하고도 또 얘기해서 그렇게 해법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해법뿐만 아니라 일본을 이기고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한국 셀러리맨 월급이 일본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 그때 일본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또 워낙 일본이 초고령 사회라서 일본 젊은이들은 본인들이 시니어가 되면 연금을 아마 못 받는다라고 비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젠 한국한테 완전히 졌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요즘 뉴스를 보면 한편으로는 아직도 일본은 출생률이 1.2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출생률 0.7%로 훨씬 낮죠. 이렇게 나날이 떨어지는 걸 계속 뉴스로 보도하니까 이것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도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출생률 낮아지면 결국은 국가가 소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청년들이 2년 동안 군대에 가면서 아무 일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성이 제로예요. 근데 군대에 안 가고 청년들이 계속 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인데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청년들 흉내도 못 내요. 근데 이분들이 그 2년 동안 더 이상 뭐 기술 개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 2024년도 추정으로는 국가별 GDP,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이 일본은 4위이고 한국은 14위거든요. 이게 아마 청년들이
군대 안 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준다고 가정하고 또 베이비 부모가 군대 1, 2년 갔다 와서 몇 명이 팀으로 새로운 걸 창업해서 지금까지 없던 시니어 비즈니스 같은 걸 창업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정말 우리가 일본을 못 따라잡는다라는 그런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나름대로 생각한 해법인데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8.15 또 맞이하고 했는데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거의 40년 동안 일본에 살아봤지만 일본인 국민성으로서는 독일인하고 달라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36년간의 이 통치에 대한 진정한 복수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행복도 지수도 높고 지속 가능한 멋진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정말 베이비 부머가 해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정주영 씨의 해봤냐? 라는 화두에 모두들 심장이 쿵쾅 뛰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을 사실 정주영 씨가 이 한국 경제를 살릴 때, 그 다음에 이병철 씨가 한국 경제를 살릴 때, 최천병으로 일한 사람이 다 베이비 부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해낼 수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든지 멋지게 우리가 행복도 지수가 높은 그런 사회를 베이비 부머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출연 때 일본 노인들이 생활비를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영상이 참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후로 지난 8월 3일자 야후 뉴스에 나온 최신 데이터를 보았거든요. 거기에 시니어 취업자를 보면요. 65세에서 69세가 383만 명이나 돼요. 52%. 네. 그 다음에 70에서 74%가 303만 명, 34%예요. 그 다음에 75세 이상이 228만 명, 11.4%예요. 이게 다 합하면 900만 명이 넘어요. 곧 1000만 명이 네. 되죠. 그래서 또 하나의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 내각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고령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가게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나는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령자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12%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는 가게에 여유가 없다. 일해야 돼. 이런 분이 88%나 된다고 해요. 거의 90%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본인들도.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연구인데 60에서 80세 되는 분들 취업 실태를 조사한 리크루트 연구소에서 조사한 분이 있는데 이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들이 1년 수입이 거의 다 3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면 월 약 225만 원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비는 더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그럼 연금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본인들이 노후에 일해서 벌여야 될 금액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인 거예요. 이게 하나로 하면 약 45만 원에서 9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어야 해요. 일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분들 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이번 책에 실린 게 보면. 근데 전체 60%가 일에 대한 만족감,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더라고 하거든요. 네. 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한 가지는 난 100세까지 일하겠다라는 배짱을 크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 살아봤는데 네. 이 배짱은요,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10배? 아니면 거의 100배 정도 배짱이 좋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은 배짱이 없어요. 정말 소심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배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부모인 저도 그럴 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노후 자금 못 쓰면 어때? 뭐 연금 부족하면 어때? 살아있는 한, 숨 쉬는 한 계속 일하면 되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일본에서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은 그 일본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뭐 지금도 여기 오기 전에 일본에서 뭐 기온이 38도, 뭐 40도 되는데도 지방에 가서 많은 그 시니어 분들하고 그 취재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100세가 돼도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을 제가 다 봤고 또 다 취재도 했는데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큰 뭐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고 한 달에 뭐 한국 돈을 한 50만 벌면 먹고는 살 수 있어. 근데 검약하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절약하면 먹고는 살 수 있어. 그러면 나 뭐 행복하지 않느냐? 왜냐면 50만 원 정도 조금 아르바이트 하고 할머니들이 일하는 장소도 일본은 많거든요. 거기서 하다 보면 뭐 조금 일하다 보면 그 정도는 버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노후에 꼭 필요한 거는 그냥 100세까지 일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노후에 대해서 그 불안하거나 또 굉장히 걱정되거나 이런 마음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보다 이제 한 발 앞서서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 또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이 볼까라기보다도 정말 좀 호흡을 길게 두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자아 실현도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생활하시다 보면은 사실 또 노후를 정말 윤택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미아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